내 아빠, 선연이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손녀야. 소연은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럼 왜 지금까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죠? 정옥은 낡은 사진첩을 펼쳐 소연 앞에 놓았습니다. 사진 속 젊은 남자와 소연의 눈매는 똑같이 닮아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경기도 외곽 낡은 재래시장 골목 안쪽에는 세월의 때가 묻은 작은 꽃집이 하나 있습니다. 간판은 이미 색이 발에 글씨조차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매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문을 여는 곳이었죠. 이 꽃집의 주인은 올해 70을 맞은 박정옥 할머니였습니다. 정옥은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났습니다. 허리는 구부정하고 무릎은 시큰거렸지만 그래도 몸을 일으켜 세워야 했죠. 시장 도매상에 가서 장미와 국화를 받아오는 일, 그건 정옥에게 있어서 단순한 일상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꽃다발을 정리하고 시든 잎을 떼어내고 물을 갈아주는 그 모든 과정이 정옥에게는 숨 쉬는 것만큼이나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죠. 꽃집 안은 언제나 조용했습니다. 손님이 많지 않은 탓도 있었지만 정옥 스스로가 말을 아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혼자 사는 지 오래되었으니까요.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고 슬픔에 잠긴 채 병들어 결국 세상을 등진 것이었죠. 남편은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밥도 잘 못 먹고 잠도 잘 자지 못했어요. 그렇게 몸과 마음이 무너져 내렸고 결국 병들어 정옥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외아들 선연이는 15년 전 35살의 나이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술 취한 운전자가 들이받은 사고였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정옥과 남편은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달려가 보니 아들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고 신원 확인은 DNA 검사로 진행되었다고 했죠. 시신이 너무 심하게 손상되어서 얼굴조차 제대로 알아볼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정옥의 삶은 색을 잃었습니다. 며느리는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만에 어린 손녀를 데리고 짐을 싸서 나가버렸어요. 당시 손녀는 겨우 5살이었습니다. 정옥은 며느리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럴 힘도 그럴 마음도 없었거든요. 그저 아들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을 뿐이었죠. 며느리는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어린아이를 혼자 키우기 힘들다며 친정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정옥은 손녀의 얼굴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어요. 너무 어렸고 그 짧은 시간 동안 정신없이 지나갔으니까요. 그 뒤로 며느리와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번호도 바뀌었고 어디로 갔는지도 알 수 없었죠. 정옥은 손녀를 찾아볼 생각도 못했습니다. 남편은 아들을 잃은 슬픔에 무너져갔고 정옥은 남편을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남편마저 떠나버렸습니다. 정옥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죠.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구나. 정옥은 가끔 혼잣말을 했습니다. 꽃을 만지작거리다가도 문득 아들 생각이 나면 한숨이 절로 나왔죠. 선연이는 착한 아이였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 심부름 잘하고 학교에서도 칭찬받던 아이였습니다. 결혼도 했고 예쁜 딸도 낳았죠. 정옥은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35에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정옥의 세상은 그날 무너져 내렸습니다. 꽃은 늘 피고 지는데 내 아들은 다시 오지 않지. 그래도 이 꽃들 덕분에 버티는 거야. 정옥은 꽃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장미는 일주일이면 시들고 국화는 좀 더 오래 가지만 결국 지고 말죠. 그래도 다시 새 꽃이 들어오면 또 피어납니다. 그게 자연의 순리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사람은 달랐습니다.
한 번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았죠. 시장 상인들은 정옥을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떡집 아주머니는 가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인절미를 갖다 주었고, 채소 가게 아저씨는 손수 기른 상추를 한 봉지씩 건네주곤 했죠. 정옥은 고맙다고 인사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미안했습니다. 자신이 너무 슬픔에 갇혀 사는 것 같아서요.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15년이 흘렀습니다. 정옥은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꽃을 받아오고 하루를 버텼습니다.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들이 없는 삶, 남편이 없는 삶은 그저 반복될 뿐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단조로운 일상에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며칠 전 정옥은 시장 게시판에 아르바이트 구인 공고를 붙였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무거운 꽃다발을 나르는 일도 손님 응대하는 일도 점점 버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공고를 냈죠. 솔직히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런 작은 꽃집에서 일하려고 할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며칠 뒤 한 젊은 여자가 꽃집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흰색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손에는 얇은 메모지를 들고 있었어요. 20살쯤 되어 보이는 그 여자는 약간 긴장한 표정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공고 보고 왔는데요. 알바 지원하러 왔어요. 정옥은 안경을 고쳤으며 그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키는 작은 편이었고 얼굴은 수수했지만 눈빛은 맑았어요. 정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를 권했습니다. 앉으세요.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김소연이에요. 올해 대학 새내기예요. 그 순간 정옥의 손에 들렸던 화병이 덜컥 흔들렸습니다. 소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정옥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소연이라는 이름은 정옥에게 있어서 단순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15년 전 아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남겨진 어린 손녀의 이름이 바로 소연이었거든요. 당시 5살이었던 그 아이는 며느리와 함께 떠났고 그 뒤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정옥은 손녀의 얼굴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름만큼은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소연. 정옥의 손녀 이름이었죠. 정옥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손을 꽉 쥐고 떨리는 목소리를 가라앉혔죠. 그래요, 소연 씨. 대학생이면 시간이 괜찮으시겠어요? 네, 수업 없는 날이랑 주말에 일할 수 있어요. 소연은 조심스럽게 메모지를 내밀었습니다. 거기엔 연락처와 간단한 자기소개가 적혀 있었어요. 정옥은 그 메모지를 받아들고 눈으로 훑어봤지만 사실 내용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15년 전 어린 손녀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소연이라는 이름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죠. 면접은 짧게 끝났습니다. 정옥은 소연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경험이 많지 않았지만 성실해 보였고 무엇보다 정옥은 이 젊은 여자가 자꾸만 신경 쓰였거든요. 그 이름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정옥은 알 수 없었습니다. 소연이 문을 나서고 나자 정옥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15년 만에 다시 듣는 그 이름. 소연. 정옥은 꽃잎을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왜 하필 그 이름이지? 소연이 꽃집에서 일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소연은 빠르게 일을 배웠어요. 꽃을 다듬는 손놀림도 점점 능숙해졌고 손님을 응대하는 태도도 밝고 친절했습니다. 정옥은 소연을 보며 마음 한편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죠. 오랜만에 꽃집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할머니, 이 장미 시들은 거 제가 정리할게요.
소연은 웃으며 시든 장미잎을 떼어냈습니다. 정옥은 소연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20살, 15년 전 떠난 손녀가 지금쯤이면 저 나이였을 겁니다. 정옥은 문득 궁금해졌어요. 손녀는 지금 어디서 무얼 하며 살고 있을까? 건강하게 자라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소연 씨, 부모님은 뭐 하시나요? 정옥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연은 잠시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잠깐 흔들렸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랑 둘이 살았었어요.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요. 그랬구나. 정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소연의 표정에서 슬픔이 느껴졌거든요. 정옥도 아들을 잃은 슬픔을 알기에 더 깊이 캐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다시 꽃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정옥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며칠 뒤 시장 상인들도 소연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떡집 아주머니는 소연에게 호떡을 건네주며 웃었어요. 정옥 아줌마, 새 알바생 참 부지런하네. 웃는 게 아드님 닮았어. 그 말에 정옥은 깜짝 놀라 떡집 아주머니를 쳐다봤습니다. 떡집 아주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웃고 있었지만 정옥의 가슴은 요동쳤어요. 아들을 닮았다니. 정옥은 소연의 얼굴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그러고 보니 눈매가 아들 선연이와 비슷한 구석이 있었어요. 입꼬리가 올라가는 모습도 닮았고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는 것도 똑같았습니다. 그럴 리가. 정옥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단순히 우연일 뿐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자꾸만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름도 소연이고 웃는 모습도 아들을 닮았고 아버지가 어릴 때 돌아가셨다는 말까지 모든 게 너무 우연치고는 묘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정옥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5년 전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아들의 장례식, 며느리가 어린 손녀를 데리고 떠나던 날, 그리고 그 뒤로 끊긴 연락. 정옥은 손녀의 얼굴을 떠올리려 애썼지만 기억은 흐릿했습니다. 너무 어렸고 너무 짧은 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름만큼은 또렷했어요. 소연. 정옥의 손녀 이름이었습니다. 혹시 설마. 정옥은 이불을 뒤척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소연이 정말 손녀라면? 하지만 그럴 리 없었어요. 세상에 소연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게다가 손녀는 며느리와 함께 어디론가 떠났고 연락도 끊겼습니다. 이렇게 우연히 다시 만날 리 없었죠. 그래도 정옥은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옥은 소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연 씨,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소연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이미숙이요. 정옥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미숙. 바로 정옥의 며느리 이름이었습니다. 정옥은 손이 덜덜 떨렸어요. 화병을 놓으려다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소연이 황급히 달려와 화병을 받쳐주었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 응, 괜찮아. 고마워. 정옥은 억지로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이미숙, 소연,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옥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혹시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정옥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며칠 뒤 정옥은 우연을 가장해 소연의 가방을 정리해 주다가 학생증을 발견했습니다. 학생증에는 소연의 사진과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보호자 연락처란이 있었습니다. 정옥은 떨리는 손으로 학생증을 들어 올렸어요. 보호자 이름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선현. 정옥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김선현. 정옥의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정옥은 학생증을 꽉 쥐고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고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아들은 15년 전에 죽었는데 왜 아들의 이름이 보호자란에 적혀 있는 걸까요? 이럴 리가 없어. 내 아들은 이미 죽었는데. 정옥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15년 전 병원에서 DNA 검사로 신원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시신이 너무 심하게 손상되어서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다고 했죠. 정옥은 그 말을 믿었고 아들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연의 학생증에는 아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정옥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혹시 아들이 살아있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며느리가 죽은 남편의 이름을 보호자란에 적어둔 걸까요? 정옥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소연은 정옥의 손녀였습니다. 정옥은 학생증을 가방에 다시 넣고 소연을 불렀습니다. 소연 씨, 잠깐 앉아봐요. 소연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정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소연 씨 아버지 이름이 뭐였나요? 소연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김선현이요. 왜요? 정옥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 소연은 이상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정옥은 소연이 자리를 뜨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15년 만에 손녀를 다시 만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옥은 소연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 소연이 혼란스러워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정옥은 그날 밤 15년 전 사고 당시 자료를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아들이 정말 죽은 건지 아니면 무언가 잘못된 건지. 정옥은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서류를 꺼냈습니다. 정옥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 안에는 15년 전 교통사고 관련 서류들이 들어있었어요. 병원 진단서, 경찰서에서 받은 사고 경위서, 그리고 장례식 관련 문서들. 정옥은 그 서류들을 한 장씩 펼쳐보며 15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사고는 깊은 밤에 일어났습니다. 선현이는 늦은 시간까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어요. 술 취한 운전자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들었고 선현이가 탄 차는 그대로 전봇대에 들이받쳤습니다. 병원에서는 즉시 연락이 왔지만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고 했죠. 시신은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고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정옥은 당시 경찰관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우리 아들이 맞나요?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DNA 검사 결과를 보여주었어요.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정옥은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아들을 떠나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옥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때 죽은 사람이 선현이었을까요? DNA 검사가 정확했을까요? 정옥은 서류를 뒤적이다가 병원 진단서를 발견했어요. 거기에는 사망 시각과 함께 담당 의사의 서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옥은 그 병원 이름을 적어두고 다음 날 직접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옥은 소연에게 오늘 하루 쉬겠다고 말했습니다. 소연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할머니,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야. 그냥 병원에 좀 다녀올 일이 있어서 그래. 혼자 가시려고요? 제가 같이 갈까요? 괜찮아. 금방 다녀올게. 정옥은 소연을 안심시키고 꽃집을 나섰습니다. 15년 전 선현이가 실려갔던 병원은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정옥은 버스를 타고 한참을 달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병원 로비는 예전과 달리 깨끗하게 리모델링 되어 있었지만 정옥의 가슴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정옥은 원무과로 찾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15년 전 교통사고로 이 병원에 실려온 환자 기록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원무과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환자 기록은 개인정보라서 함부로 열람할 수 없어요. 보호자시라면 신분증을 보여주셔야 하는데요. 저는 환자의 어머니입니다. 정옥은 신분증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직원은 신분증을 확인하고는 컴퓨터를 뒤적였어요. 잠시 후 직원은 고개를 가우뚱하며 말했습니다. 이상하네요. 15년 전 기록이라 오래되긴 했는데 여기 보면 환자분이 응급실에 실려온 건 맞는데 사망 기록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애매하다니요?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기록상으로는 중환자실로 옮겨졌다고 나와 있는데 그 이후 기록이 없어요. 보통은 사망 확인서가 발급되면 기록에 남는데 여기엔 그런 게 없네요. 정옥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졌다고요? 그럼 선현이는 바로 죽은 게 아니었단 말인가요? 정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제 아들은 살아 있었다는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기록이 중간에 끊겨 있어서요. 당시 담당 의사를 찾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정옥은 담당 의사의 이름을 물었고 직원은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사는 이미 몇 년 전에 퇴직했다고 했어요. 정옥은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진실을 알 수 있을까요? 정옥은 병원을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중환자실로 옮겨졌다는 건 선현이가 응급실에서 바로 죽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경찰에서 보여준 DNA 검사 결과는 뭐였을까요? 정옥은 경찰서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옥은 다시 버스를 타고 관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해 민원실로 찾아가자 젊은 경찰관이 맞아주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15년 전 교통사고 기록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정옥은 사건 날짜와 장소를 설명했습니다. 경찰관은 컴퓨터를 뒤적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록이 있네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 후 경찰관은 오래된 파일을 꺼내왔습니다. 정옥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받아들었어요. 파일 안에는 사고 당시 사진과 경위서, 그리고 신원 확인 기록이 들어있었습니다. 정옥은 신원 확인 기록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DNA 검사 결과에는 분명 일치한다고 적혀 있었지만 검사 날짜가 사고 당일이 아니라 사흘 뒤였습니다. 정옥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왜 사흘이나 지나서 검사를 했을까요? 그리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정옥은 경찰관에게 물었습니다. 이 DNA 검사가 왜 사흘 뒤에 이루어진 건가요? 당시 기록을 보니까 시신이 심하게 훼손되어서 즉시 신원 확인이 어려웠대요. 그래서 DNA 검사를 의뢰했고 결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나와 있네요. 그럼 그 사이에 시신은 어디 있었나요? 영안실에 보관되어 있었을 겁니다. 정옥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선현이는 중환자실로 옮겨졌다고 했는데 왜 시신이 영안실에 있었을까요? 정옥은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옥은 집으로 돌아와 다시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그러다 장례식 당시 받았던 사망 진단서를 발견했어요. 사망 진단서에는 사망 원인과 시각이 적혀 있었지만 정옥은 그 내용을 다시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또 하나 보였어요. 사망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이름이 병원에서 들었던 담당 의사 이름과 달랐습니다.
정욱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선현이는 정말 그날 죽은 걸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잘못 처리된 걸까요? 정욱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 정욱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뒤엉켰어요. 혹시 선현이가 살아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누군가 신원을 착오한 건 아닐까? 정욱은 다음 날 다시 조사를 이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정욱은 꽃집에 출근했지만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소연은 정욱의 이상한 모습을 눈치채고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어제 병원 다녀오시고 안색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걱정 마. 정욱은 억지로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소연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소연은 분명 정욱의 손녀였습니다. 하지만 정욱은 아직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정욱은 오후에 소연에게 잠깐 자리를 비운다고 말하고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당시 간호사들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15년이 지났지만 혹시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랐으니까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정욱은 간호사들에게 15년 전 일을 물어봤습니다. 대부분은 기억하지 못했지만 한 나이 든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제가 야간 근무 중이었어요. 교통사고 환자가 실려왔는데 상태가 정말 심각했죠. 얼굴은 거의 알아볼 수 없었고 온몸에 피투성이었어요. 그 환자가 결국 어떻게 됐나요? 간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응급처치를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워낙 오래전 일이라서요. 정욱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졌다는 건 선현이가 그 자리에서 죽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4챕터. 정욱은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졌다는 간호사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선현이는 그 자리에서 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정욱은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정욱은 소연에게 꽃집을 맡기고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중환자실 기록을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원무과 직원은 정욱의 부탁을 받고 15년 전 중환자실 기록을 찾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매우 단편적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환자분이 중환자실에 입원한 건 맞는데 이틀 뒤에 퇴원 처리가 되어 있어요. 퇴원이요? 그럼 살아서 나갔다는 건가요? 아니요. 여기 보시면 퇴원 사유가 사망이 아니라 전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뜻이죠. 정욱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전원이라니. 선현이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것이었어요. 그럼 정욱이 장례를 치른 사람은 대체 누구였던 걸까요? 정욱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느 병원으로 옮겨진 건가요? 기록에는 병원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보호자 요청으로 전원했다고만 되어 있네요. 보호자 요청이요? 정욱은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 보호자는 정욱과 남편 그리고 며느리 이미숙 뿐이었어요. 정욱과 남편은 전원을 요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며느리가 요청한 걸까요? 하지만 왜 며느리는 정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정욱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며느리 이미숙. 15년 전 장례식이 끝나고 어린 소연을 데리고 떠났던 그 여자. 정욱은 며느리에게 원망을 품고 있었어요. 남편이 죽었는데 시어머니를 버리고 떠났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며느리는 뭔가를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정옥은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연락처를 뒤적였습니다. 며느리의 친정 전화번호가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정옥은 서랍을 열고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15년 전 결혼식 때 적어두었던 친정 연락처가 거기 있었어요. 정옥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전화벨이 길게 울렸습니다. 한참 후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세요? 저 혹시 이미숙 씨 어머니신가요? 누구세요? 저는 이미숙 씨 시어머니였던 박정옥입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는 차갑게 식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이미숙 씨 좀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서요. 미숙이는 여기 없어요. 오래전에 집 나갔어요. 집을 나갔다고요? 그럼 소연이는요? 소연이도 같이 나갔죠. 연락도 안 되고 우리도 어디 있는지 몰라요. 정옥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며느리는 친정에서도 연락이 끊긴 상태였어요. 그럼 소연은 어떻게 된 걸까요? 정옥은 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소연이는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아세요? 모른다니까요. 우리도 10년 넘게 연락이 안 돼요.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정옥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주저앉았어요. 며느리는 친정에서도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그럼 소연은 혼자 살고 있는 걸까요? 정옥은 소연이 불쌍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마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으니까요. 정옥은 그날 저녁 꽃집에서 소연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소연은 밝게 웃으며 꽃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슬픔을 정옥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옥은 용기를 내어 소연에게 물었습니다. 소연아, 혹시 어머니랑은 자주 연락해? 소연은 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아니요. 엄마는 제가 중학생 때 집을 나가셨어요. 그 뒤로 연락이 안 돼요. 그럼 지금은 혼자 사는 건가? 네. 친구랑 같이 자취해요. 정옥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소연은 어린 나이에 혼자가 된 것이었어요. 정옥은 소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힘들었겠구나. 소연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할머니 덕분에 이렇게 일도 할 수 있고요. 정옥은 눈물을 참으며 소연을 껴안았습니다. 소연은 깜짝 놀라 몸을 굳혔지만 곧 정옥의 품에 안겼어요. 정옥은 소연의 등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구나, 할머니가 미안해. 왜요? 할머니가 왜 미안하신데요? 소연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옥은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정옥은 소연을 놓아주고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내가 불쌍해서 그래. 소연은 환하게 웃으며 정옥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저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그날 밤 정옥은 다시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이번에는 당시 교통사고 관련 신문 기사를 찾아보기로 했어요. 정옥은 도서관에 가서 15년 전 신문을 열람했습니다. 사고가 난 날짜의 신문을 찾아 한 장씩 넘기다가 작은 기사 하나를 발견했어요. 심야 교통사고, 신원 미상의 남성 사망. 기사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술 취한 운전자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가 차량과 충돌했고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숨졌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기사에는 피해자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았어요. 신원 미상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정옥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왜 신원 미상이라고 적혀 있을까요? DNA 검사로 신원을 확인했다고 했는데요.
정옥은 다른 날짜의 신문도 찾아봤습니다. 사흘 뒤 신원이 확인되었다는 기사가 작게 실려 있었어요. 교통사고 피해자 김선현 씨로 확인. 정옥은 기사를 읽다가 이상한 점을 또 발견했습니다. 기사에는 김선현이 35살이라고 나와 있었지만 사망 장소가 병원이 아니라 사고 현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옥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병원 기록에는 중환자실로 옮겨졌다고 했는데 신문에는 사고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나와 있었죠. 정옥은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병원 기록과 신문 기사가 일치하지 않았어요. 그럼 진실은 무엇일까요? 정옥은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정옥은 경찰서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당시 사고를 담당했던 경찰관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민원실 직원에게 부탁하자 친절하게도 당시 담당 경찰관의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정옥은 그 경찰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저는 15년 전 교통사고 피해자 김선현의 어머니입니다. 아, 그 사건이요. 기억나네요. 무슨 일로 전화하셨습니까? 당시 사고 처리 과정에 대해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경찰관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 사건은 좀 복잡했어요. 피해자 신원 확인이 늦어졌거든요. 왜 늦어진 건가요? 시신이 심하게 훼손되어서 얼굴 확인이 어려웠고 DNA 검사를 해야 했는데 그게 시간이 좀 걸렸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신원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신원착오요? 정옥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경찰관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당시 사고 현장에 차량이 2대 있었거든요. 가해 차량이랑 피해 차량. 그런데 피해 차량에 탑승자가 2명이었어요. 한 명은 운전석에, 한 명은 조수석에. 둘 다 심하게 다쳤고, 한 명은 현장에서 사망하고 한 명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죠. 그럼 제 아들은 어떻게 된 건가요? DNA 검사 결과 현장에서 사망한 사람이 김선현 씨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처리했죠. 정옥은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맞다면 선현이는 정말 그날 죽은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럼 병원 기록은 왜 중환자실로 옮겨졌다고 나와 있었을까요? 정옥은 알 수 없었습니다. 정옥은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졌다는 간호사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선현이는 그 자리에서 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정옥은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정옥은 소연에게 꽃집을 맡기고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중환자실 기록을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원무과 직원은 정옥의 부탁을 받고 15년 전 중환자실 기록을 찾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매우 단편적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환자분이 중환자실에 입원한 건 맞는데 이틀 뒤에 퇴원 처리가 되어 있어요. 퇴원이요? 그럼 살아서 나갔다는 건가요? 아니요. 여기 보시면 퇴원 사유가 사망이 아니라 전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뜻이죠. 정옥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전원이라니. 선현이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것이었어요. 그럼 정옥이 장례를 치른 사람은 대체 누구였던 걸까요? 정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느 병원으로 옮겨진 건가요? 기록에는 병원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보호자 요청으로 전원했다고만 되어 있네요. 보호자 요청이요? 정옥은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 보호자는 정옥과 남편 그리고 며느리 이미숙 뿐이었어요. 정옥과 남편은 전원을 요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며느리가 요청한 걸까요? 하지만 왜 며느리는 정옥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정욱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며느리 이미숙. 15년 전 장례식이 끝나고 어린 소연을 데리고 떠났던 그 여자. 정욱은 며느리에게 원망을 품고 있었어요. 남편이 죽었는데 시어머니를 버리고 떠났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며느리는 뭔가를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정욱은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연락처를 뒤적였습니다. 며느리의 친정 전화번호가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정욱은 서랍을 열고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15년 전 결혼식 때 적어두었던 친정 연락처가 거기 있었어요. 정욱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전화벨이 길게 울렸습니다. 한참 후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세요? 저 혹시 이미숙 씨 어머니신가요? 누구세요? 저는 이미숙 씨 시어머니였던 박정옥입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는 차갑게 식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이미숙 씨 좀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서요. 미숙이는 여기 없어요. 오래전에 집 나갔어요. 집을 나갔다고요? 그럼 소연이는요? 소연이도 같이 나갔죠. 연락도 안 되고 우리도 어디 있는지 몰라요. 정욱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며느리는 친정에서도 연락이 끊긴 상태였어요. 그럼 소연은 어떻게 된 걸까요? 정욱은 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소연이는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아세요? 모른다니까요. 우리도 10년 넘게 연락이 안 돼요.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정욱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주저앉았어요. 며느리는 친정에서도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그럼 소연은 혼자 살고 있는 걸까요? 정욱은 소연이 불쌍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마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으니까요. 정욱은 그날 저녁 꽃집에서 소연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소연은 밝게 웃으며 꽃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슬픔을 정욱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욱은 용기를 내어 소연에게 물었습니다. 소연아, 혹시 어머니랑은 자주 연락해? 소연은 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아니요. 엄마는 제가 중학생 때 집을 나가셨어요. 그 뒤로 연락이 안 돼요. 그럼 지금은 혼자 사는 건가? 네. 친구랑 같이 자취해요. 정욱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소연은 어린 나이에 혼자가 된 것이었어요. 정욱은 소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힘들었겠구나. 소연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할머니 덕분에 이렇게 일도 할 수 있고요. 정욱은 눈물을 참으며 소연을 껴안았습니다. 소연은 깜짝 놀라 몸을 굳혔지만 곧 정욱의 품에 안겼어요. 정욱은 소연의 등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구나, 할머니가 미안해. 왜요? 할머니가 왜 미안하신데요? 소연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욱은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정욱은 소연을 놓아주고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내가 불쌍해서 그래. 소연은 환하게 웃으며 정욱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저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그날 밤 정욱은 다시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이번에는 당시 교통사고 관련 신문 기사를 찾아보기로 했어요. 정욱은 도서관에 가서 15년 전 신문을 열람했습니다. 사고가 난 날짜의 신문을 찾아 한 장씩 넘기다가 작은 기사 하나를 발견했어요. 심야 교통사고, 신원 미상의 남성 사망. 기사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술 취한 운전자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가 차량과 충돌했고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숨졌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기사에는 피해자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았어요. 신원 미상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정옥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왜 신원 미상이라고 적혀 있을까요? DNA 검사로 신원을 확인했다고 했는데요. 정옥은 다른 날짜의 신문도 찾아봤습니다. 사흘 뒤 신원이 확인되었다는 기사가 작게 실려 있었어요. 교통사고 피해자 김선현 씨로 확인. 정옥은 기사를 읽다가 이상한 점을 또 발견했습니다. 기사에는 김선현이 35살이라고 나와 있었지만 사망 장소가 병원이 아니라 사고 현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옥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병원 기록에는 중환자실로 옮겨졌다고 했는데 신문에는 사고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나와 있었죠. 정옥은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병원 기록과 신문 기사가 일치하지 않았어요. 그럼 진실은 무엇일까요? 정옥은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정옥은 경찰서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당시 사고를 담당했던 경찰관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민원실 직원에게 부탁하자 친절하게도 당시 담당 경찰관의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정옥은 그 경찰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저는 15년 전 교통사고 피해자 김선현의 어머니입니다. 아, 그 사건이요. 기억나네요. 무슨 일로 전화하셨습니까? 당시 사고 처리 과정에 대해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경찰관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 사건은 좀 복잡했어요. 피해자 신원 확인이 늦어졌거든요. 왜 늦어진 건가요? 시신이 심하게 훼손되어서 얼굴 확인이 어려웠고 DNA 검사를 해야 했는데 그게 시간이 좀 걸렸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신원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신원착오요? 정옥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경찰관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당시 사고 현장에 차량이 2대 있었거든요. 가해 차량이랑 피해 차량. 그런데 피해 차량에 탑승자가 2명이었어요. 한 명은 운전석에, 한 명은 조수석에. 둘 다 심하게 다쳤고, 한 명은 현장에서 사망하고 한 명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죠. 그럼 제 아들은 어떻게 된 건가요? DNA 검사 결과 현장에서 사망한 사람이 김선현 씨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처리했죠. 정옥은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맞다면 선현이는 정말 그날 죽은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럼 병원 기록은 왜 중환자실로 옮겨졌다고 나와 있었을까요? 정옥은 알 수 없었습니다. 정옥은 경찰관과의 통화를 끝내고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DNA 검사 결과가 맞다면 선현이는 정말 그날 죽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기록에는 중환자실로 옮겨졌다고 나와 있었어요.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정옥은 다시 한번 차근차근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차량이 2대 있었고 피해 차량에는 탑승자가 2명이었다고 했어요. 한 명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한 명은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했죠. 그럼 병원으로 간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정옥은 며느리 이미숙을 떠올렸습니다. 15년 전 이미숙은 장례식이 끝나고 급하게 소연을 데리고 떠났어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렸습니다. 정옥은 그때 이미숙이 슬픔을 이기지 못해 떠난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미숙은 뭔가를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정옥은 다시 병원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번에 만났던 그 나이 든 간호사가 혹시 더 많은 것을 기억하고 있을지도 몰랐으니까요. 정옥은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정옥은 저번에 만났던 간호사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그 간호사는 오늘도 근무 중이었어요. 정옥은 간호사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번에 여쭤봤던 사람인데요. 혹시 또 좀 여쭤봐도 될까요? 간호사는 정옥을 알아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저번에 말씀하신 환자 말인데요. 그분 옆에 보호자가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젊은 여자분이었다고요. 네, 맞아요. 기억나요. 정옥은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5년 전 아들 결혼식 때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거기에는 선연이와 이미숙, 그리고 어린 소연이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정옥은 사진 속 이미숙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혹시 이 여자분이었나요? 간호사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간호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일이라 정확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것 같아요. 키가 작고 머리가 길었던 건 확실해요. 그리고 계속 울고 있었죠. 정옥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여자가 이미숙이 맞았던 것입니다. 그럼 이미숙이 옆에서 지켰던 환자는 누구였을까요? 정옥은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그 여자분이 환자한테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하시나요? 간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정확한 말은 기억 안 나는데 계속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보라고 부르면서 울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보라고요? 네. 남편인 것 같았어요. 정옥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미숙이 여보라고 불렀다면 그 환자는 선연이었던 게 아닐까요? 하지만 경찰에서는 현장에서 사망한 사람이 선연이라고 했어요. DNA 검사 결과도 일치한다고 했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정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물었습니다. 그 환자분 얼굴은 어땠나요? 보셨나요?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얼굴은 붕대로 감겨 있었어요. 사고가 너무 심해서 얼굴을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대요. 온몸에 상처투성이었고요. 그럼 그 환자가 정말 누구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던 건가요? 보호자가 남편이라고 했으니까요. 의료진은 그걸 믿었죠. 신원 확인은 경찰에서 하는 거고요. 정옥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얼굴을 확인할 수 없었다면 신원착오가 일어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정옥은 더 물어봤어요. 그 여자분이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긴다고 했을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간호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더 좋은 치료를 받게 하고 싶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병원으로 옮긴다고 했죠. 의료진도 환자 상태가 심각해서 전원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했고요. 어느 병원으로 옮긴다고 했나요? 그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원무과에 기록이 있을 텐데요. 정옥은 간호사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원무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원무과 직원은 전원된 병원 이름이 기록에 없다고 했어요. 정옥은 막막했습니다. 정옥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미숙은 분명 무언가를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살아있다는 걸 알고 있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장례식 후 급하게 떠난 것이 아닐까요? 정옥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고요. 정옥은 소연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정옥은 소연을 불러 앉혔어요. 소연아, 어머니에 대해 좀 더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소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가 궁금하세요? 어머니가 왜 집을 나가셨는지 알아? 소연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나가셨어요. 편지 하나만 남기고요. 편지에 뭐라고 쓰여 있었나요? 미안하다고 그리고 혼자서도 잘 살라고 했어요.
정옥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미숙은 어린 딸을 혼자 남겨두고 떠난 것이었어요. 대체 왜 그랬을까요? 정옥은 더 물어봤습니다. 어머니가 떠나기 전에 이상한 행동을 하신 적은 없었어? 소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어머니는 자주 어디론가 가셨어요. 주말마다 혼자 나가셨죠. 어디 가냐고 물어보면 그냥 볼일 있다고만 하셨어요. 그게 언제부터였었어?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요. 계속 그러시다가 중학생이 되던 해에 그냥 떠나셨어요. 정옥은 이미숙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주말마다 어딘가에 갔다는 건 누군가를 만나러 갔다는 뜻이 아닐까요? 혹시 병원으로 간 것은 아닐까요? 정옥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뒤엉켰어요. 혹시 병원에 입원했던 사람이 선연이었던 건 아닐까요? DNA 검사 결과가 잘못된 건 아닐까요? 정옥은 다음 날 경찰서를 다시 찾아가 DNA 검사 기록을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경찰관은 오래된 파일을 꺼내왔어요. 정옥은 파일을 펼쳐 DNA 검사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일치한다고 적혀 있었지만 검사 샘플이 혈액이 아니라 모발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머리카락으로 검사한 건가요? 네, 시신이 심하게 훼손되어서 혈액 채취가 어려웠대요. 정옥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모발 검사라면 신원이 착오될 가능성이 있었어요. 정옥은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이미숙을 찾아야 했어요. 정옥은 소연에게 물었습니다. 소연아, 혹시 어머니가 자주 가셨던 곳이 어디였는지 기억나? 소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번은 뒤따라간 적이 있어요. 시외버스를 타고 멀리 가시더라고요. 어디로 가셨는데요? 강원도 쪽이었던 것 같아요. 정옥은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강원도. 정옥은 그곳으로 가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정옥은 경찰관과의 통화를 끝내고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DNA 검사 결과가 맞다면 선연이는 정말 그날 죽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기록에는 중환자실로 옮겨졌다고 나와 있었어요.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정옥은 다시 한번 차근차근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차량이 2대 있었고 피해 차량에는 탑승자가 2명이었다고 했어요. 한 명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한 명은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했죠. 그럼 병원으로 간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정옥은 며느리 이미숙을 떠올렸습니다. 15년 전 이미숙은 장례식이 끝나고 급하게 소연을 데리고 떠났어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렸습니다. 정옥은 그때 이미숙이 슬픔을 이기지 못해 떠난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미숙은 뭔가를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정옥은 다시 병원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번에 만났던 그 나이 든 간호사가 혹시 더 많은 것을 기억하고 있을지도 몰랐으니까요. 정옥은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정옥은 저번에 만났던 간호사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그 간호사는 오늘도 근무 중이었어요. 정옥은 간호사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번에 여쭤봤던 사람인데요. 혹시 또 좀 여쭤봐도 될까요? 간호사는 정옥을 알아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저번에 말씀하신 환자 말인데요. 그분 옆에 보호자가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젊은 여자분이었다고요. 네, 맞아요. 기억나요. 정옥은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5년 전 아들 결혼식 때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거기에는 선연이와 이미숙, 그리고
어린 소연이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정옥은 사진 속 이미숙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혹시 이 여자분이었나요? 간호사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간호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일이라 정확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것 같아요. 키가 작고 머리가 길었던 건 확실해요. 그리고 계속 울고 있었죠. 정옥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여자가 이미숙이 맞았던 것입니다. 그럼 이미숙이 옆에서 지켰던 환자는 누구였을까요? 정옥은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그 여자분이 환자한테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하시나요? 간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정확한 말은 기억 안 나는데 계속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보라고 부르면서 울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보라고요? 네. 남편인 것 같았어요. 정옥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미숙이 여보라고 불렀다면 그 환자는 선연이었던 게 아닐까요? 하지만 경찰에서는 현장에서 사망한 사람이 선연이라고 했어요. DNA 검사 결과도 일치한다고 했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정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물었습니다. 그 환자분 얼굴은 어땠나요? 보셨나요?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얼굴은 붕대로 감겨 있었어요. 사고가 너무 심해서 얼굴을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대요. 온몸에 상처투성이었고요. 그럼 그 환자가 정말 누구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던 건가요? 보호자가 남편이라고 했으니까요. 의료진은 그걸 믿었죠. 신원 확인은 경찰에서 하는 거고요. 정옥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얼굴을 확인할 수 없었다면 신원착오가 일어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정옥은 더 물어봤어요. 그 여자분이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긴다고 했을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간호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더 좋은 치료를 받게 하고 싶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병원으로 옮긴다고 했죠. 의료진도 환자 상태가 심각해서 전원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했고요. 어느 병원으로 옮긴다고 했나요? 그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원무과에 기록이 있을 텐데요. 정옥은 간호사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원무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원무과 직원은 전원된 병원 이름이 기록에 없다고 했어요. 정옥은 막막했습니다. 정옥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미숙은 분명 무언가를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살아있다는 걸 알고 있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장례식 후 급하게 떠난 것이 아닐까요? 정옥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고요. 정옥은 소연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정옥은 소연을 불러 앉혔어요. 소연아, 어머니에 대해 좀 더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소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가 궁금하세요? 어머니가 왜 집을 나가셨는지 알아? 소연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나가셨어요. 편지 하나만 남기고요. 편지에 뭐라고 쓰여 있었나요? 미안하다고 그리고 혼자서도 잘 살라고 했어요. 정옥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미숙은 어린 딸을 혼자 남겨두고 떠난 것이었어요. 대체 왜 그랬을까요? 정옥은 더 물어봤습니다. 어머니가 떠나기 전에 이상한 행동을 하신 적은 없었어? 소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어머니는 자주 어디론가 가셨어요. 주말마다 혼자 나가셨죠. 어디 가냐고 물어보면 그냥 볼일 있다고만 하셨어요. 그게 언제부터였었어?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요. 계속 그러시다가 중학생이 되던 해에 그냥 떠나셨어요. 정옥은 이미숙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주말마다 어딘가에 갔다는 건 누군가를 만나러 갔다는 뜻이 아닐까요? 혹시 병원으로 간 것은 아닐까요? 정욱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뒤엉켰어요. 혹시 병원에 입원했던 사람이 선현이었던 건 아닐까요? DNA 검사 결과가 잘못된 건 아닐까요? 정욱은 다음 날 경찰서를 다시 찾아가 DNA 검사 기록을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경찰관은 오래된 파일을 꺼내왔어요. 정욱은 파일을 펼쳐 DNA 검사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일치한다고 적혀 있었지만 검사 샘플이 혈액이 아니라 모발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머리카락으로 검사한 건가요? 네, 시신이 심하게 훼손되어서 혈액 채취가 어려웠대요. 정욱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모발 검사라면 신원이 착오될 가능성이 있었어요. 정욱은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이미숙을 찾아야 했어요. 정욱은 소연에게 물었습니다. 소연아, 혹시 어머니가 자주 가셨던 곳이 어디였는지 기억나? 소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번은 뒤따라간 적이 있어요. 시외버스를 타고 멀리 가시더라고요. 어디로 가셨는데요? 강원도 쪽이었던 것 같아요. 정욱은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강원도. 정욱은 그곳으로 가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정욱은 눈물을 흘리며 간호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오른쪽 팔의 삼각형점. 그건 누구도 알 수 없는 선현이만의 특징이었어요. 정욱은 아들이 살아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신지 아세요? 간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10년 전에 퇴원하셨으니까 지금은 어디 계실지 모르겠어요. 다만 당시 보호자분이 서울로 간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정욱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서울이라니. 그 넓은 서울 어디선가 아들이 살고 있다는 건가요? 정욱은 간호사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하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정욱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미숙은 왜 진실을 숨긴 걸까요? 왜 선현이의 이름을 바꾸고 정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기억을 잃은 선현이를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서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정욱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소연을 불렀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였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소연은 정욱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긴장한 얼굴로 의자에 앉았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정욱은 떨리는 손으로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소연아, 할머니가 할 말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사실은 너는 할머니의 손녀야. 소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정욱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내 아빠, 선현이는 내 아들이야. 15년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살아계셨던 거야. 기억을 잃고 어디선가 살고 계셔. 소연은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제 아빠는 1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그렇게 말했어요. 내 엄마는 진실을 숨긴 거야. 아빠가 기억을 잃었고 얼굴도 많이 다쳤어.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려고 이름까지 바꿔버린 거지. 소연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어요. 그럼 왜 지금까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죠? 왜 저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내 엄마도 할머니도 몰랐어. 진실을 알게 된 건 얼마 안 됐어. 소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욱은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어요. 15년 전 선현이의 결혼식 사진, 어린 소연을 안고 있는 선현이의 사진,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정욱은 사진첩을 소연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여기 봐. 이 사람이 내 아빠야. 선연이. 그리고 여기 이 아기가 너야.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 젊은 남자는 소연과 눈매가 비슷했어요.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는 모습도 똑같았습니다. 소연은 사진을 보며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이 사람이 제 아빠예요? 그래, 내 아빠야. 정욱은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어린 선연이가 정욱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 내 아빠가 된 거야. 봐봐, 눈매랑 입모양이 내랑 똑같잖아. 소연은 사진 속 어린 선연이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얼굴과 비교해 봤어요. 정말로 닮아 있었습니다. 소연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그럼 정말 할머니가 제 친할머니라는 거예요? 그래. 너는 내 손녀야. 할머니가 15년 동안 잃어버렸던 소중한 손녀. 소연은 사진을 꽉 쥐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욱도 소연을 끌어안고 함께 울었어요. 15년 만에 다시 만난 할머니와 손녀.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소연은 눈물을 닦으며 물었어요. 그럼 제 아빠는 지금 어디 계세요? 정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할머니도 몰라. 10년 전에 병원에서 퇴원하셨다는데 그 뒤로는 소식이 없어. 찾아야 해요. 제 아빠를 찾아야 한다고요. 소연은 눈빛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정욱은 소연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 함께 찾자. 할머니랑 너랑 힘을 합치면 찾을 수 있을 거야.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문득 무언가 생각난 듯 물었어요. 그런데 할머니, 어떻게 저를 알아보신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할머니가 그냥 꽃집 주인인 줄만 알았는데. 정욱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이름 때문이야. 소연. 할머니는 15년 전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어. 그리고 내가 처음 왔을 때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 내 학생증에서 아빠 이름을 봤을 때 확신했고. 소연은 눈물을 흘리며 정욱을 다시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어떡하면 좋아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괜찮아. 천천히 받아들이면 돼.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거야. 소연은 정욱의 품에서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15년 동안 혼자였던 외로움, 아빠를 잃었다는 슬픔, 그리고 이제야 가족을 찾았다는 기쁨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정욱은 소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구나. 할머니가 진작 너를 찾았어야 했는데. 15년 동안 혼자 외롭게 지내게 해서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이제라도 만나서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꽃집 안은 조용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잠시 후 소연은 정욱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아빠를 어떻게 찾죠? 정욱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일단 서울 안에서 찾아봐야겠지. 이진우라는 이름으로 살고 계실 거야. 혹시 병원 기록이나 주민등록을 확인해 볼 수 있을까? 제가 알아볼게요. 친구 중에 구청에서 일하는 애가 있거든요. 소연은 즉시 전화기를 꺼내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욱은 소연이 통화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손녀가 이렇게 의젓하게 자랐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통화를 끝낸 소연이 말했어요. 할머니, 친구가 도와준대요. 이진우라는 이름으로 서울에 등록된 사람을 찾아본대요. 고마워, 소연아. 정욱은 소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희망이 보였어요. 아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옥과 소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할머니, 우리 꼭 아빠를 찾아요. 그리고 다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 꼭 찾을 거야. 정옥은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아들이 건강하게 살아있기를. 그리고 다시 만날 수 있기를. 15년 만에 찾은 손녀와 함께 정옥은 아들을 찾기 위한 마지막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꽃집 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 것처럼 정옥의 삶에도 새로운 계절이 찾아오고 있었어요. 며칠 후 소연의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에 이진우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사람이 몇 명 있는데 그중 한 명이 10년 전쯤 강원도에서 서울로 전입 신고를 했다는 것이었어요. 정옥과 소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할머니, 이 사람일 것 같아요. 소연은 친구가 보내준 주소를 보며 말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작은 동네였어요. 정옥과 소연은 다음 날 바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조용한 주택가였습니다. 오래된 다세대 주택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정옥과 소연은 주소를 확인하며 한 건물 앞에 섰습니다. 2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어요. 정옥은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소연이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때 옆집 문이 열리며 한 아주머니가 고개를 내밀었어요. 누구 찾으세요? 저 이진우 씨 찾는데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진우 씨요. 지금 일 나가셨을 거예요. 저녁 때나 오실 텐데. 무슨 일 하시나요? 근처 공원에서 청소 일하세요. 매일 아침 일찍 나가시더라고요. 정옥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근처 공원이라면 찾아갈 수 있을 거예요. 정옥은 아주머니에게 공원 위치를 물었고 소연과 함께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공원은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넓지는 않았지만 나무가 많고 조용한 곳이었어요. 정옥과 소연은 공원 안을 천천히 걸으며 청소하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한 남자가 쓰레기를 줍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초록색 조끼를 입고 집게로 쓰레기를 주우며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그 남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멎는 것 같았어요. 뒷모습이었지만 정옥은 알 수 있었습니다. 걷는 모습, 어깨의 각도, 몸의 움직임. 모든 게 선현이를 닮아 있었어요. 정옥은 떨리는 다리로 그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소연도 긴장한 표정으로 정옥을 따라갔어요. 저기요. 정옥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남자가 뒤를 돌아봤어요. 정옥은 숨이 멎었습니다. 얼굴 왼쪽에 큰 흉터가 있었고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그래도 알아볼 수 있었어요. 바로 선현이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남자는 정옥을 낯선 사람 보듯 바라봤습니다. 정옥은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애써 참았어요. 혹시 이진우 씨 맞으세요? 네, 맞는데요. 정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른쪽 팔에 점이 있으신가요? 남자는 이상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있는데 어떻게 아세요? 정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선현아, 너 선현이 맞지? 남자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현이요? 제 이름은 이진우인데요. 할머니, 누구랑 착각하신 것 같은데.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김선현. 15년 전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었지만 너는 내 아들이 맞아. 남자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소연이 앞으로 나섰어요. 아빠 저예요. 소연이요. 남자는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소연은 눈물을 흘리며 사진을 꺼냈어요. 15년 전 선연이가
어린 소연을 안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 좀 봐주세요. 이 사람이 아빠고 이 아기가 저예요. 남자는 사진을 받아들고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젊은 남자는 흉터만 없을 뿐 지금의 남자와 똑같았어요. 남자는 사진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 사람이 접니까? 그래. 15년 전에 내 모습이야. 정옥은 다른 사진들도 꺼내 보여줬습니다. 어린 선연이의 사진, 결혼식 사진, 가족 사진. 남자는 사진들을 하나씩 보며 혼란스러워했어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15년 전 일은 아무것도 기억 못해요. 사고로 기억을 잃었다고 들었거든요. 알아. 내가 기억 못하는 것도 알아. 하지만 너는 내 아들이 맞아. 오른쪽 팔의 삼각형점, 그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있던 거야. 남자는 자신의 오른쪽 팔을 내려다봤습니다. 세 개의 점이 삼각형을 이루고 있었어요. 남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정옥과 소연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정말 제가 할머니 아들이고 이 아이의 아빠라는 건가요? 그래. 내 이름은 김선연이고 이 아이는 내 딸 소연이야. 남자는 소연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소연은 눈물을 흘리며 남자에게 다가갔어요. 아빠 저예요. 소연이요. 기억 안 나시겠지만 저는 아빠를 기억해요. 어릴 때 아빠가 저를 안아주시던 거, 같이 놀아주시던 거 다 기억해요.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소연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이 가슴 속에서 올라왔습니다. 미안해요. 기억이 안 나서 정말 미안해요. 소연은 남자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정옥도 두 사람을 껴안았어요. 15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 비록 기억은 없지만 혈육의 정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세 사람은 근처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옥은 15년 전 일어났던 모든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교통사고, 신원착오, 이미숙이 이름을 바꾼 일까지. 남자는 조용히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이진우로 살고 있었던 거군요. 내 아내, 이미숙은 어디 있니?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10년 전에 떠났어요. 편지 하나 남기고 사라졌죠. 저는 기억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힘들었으니까 짐이 됐나 봐요. 정옥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미숙도 나름의 고통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기억을 잃은 남편을 혼자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제 괜찮아. 우리가 함께 할 거야. 정옥은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소연도 아빠의 다른 손을 잡았어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자는 정옥과 소연과 함께 꽃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비록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새로운 추억을 만들기로 했어요. 남자는 이진우라는 이름 대신 다시 김선연이라는 이름을 되찾았고 꽃집 일을 도우며 정옥과 소연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선연은 정옥을 다시 엄마라고 부르며 소연에겐 딸이라고 불렀죠. 정옥은 선연에게 남편의 죽음도 알려줬습니다. 선연아, 내 아버지는 내가 죽은 줄 알고 5년 동안 밥도 잘 못 먹고 잠도 잘 못 자게 되었었단다. 그리고 결국 병나서 세상을 떠났어. 하지만 하늘나라에서 너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시면 정말 기뻐하실 거야. 정말요? 아빠가 괜히 저 때문에 돌아가신 것 같아 죄송하네요. 아니야. 넌 아무 잘못 없어. 다 못된 내 아내 탓이야. 그날 밤 정옥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여보 우리 선연이가 살아있었어요. 이 사실을 좀 더 빨리 알았으면 당신도 지금까지 살아있었을지도 모르는데 너무 늦게 알아내서 미안해요. 하늘에서 꼭 지켜봐 주세요.
이제 꽃집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정옥은 손녀, 그리고 아들과 함께 꽃을 가꾸며 다시 웃음을 되찾았어요. 선연이는 비록 과거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어머니와 딸을 향한 사랑은 자연스럽게 피어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은 꽃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정옥은 장미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꽃은 지고 다시 피지 우리 인연도 그렇게 돌아왔구나. 소연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이제 이 꽃집을 지켜드릴게요. 그리고 아빠랑 함께 할머니 곁에 있을게요. 선연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엄마 비록 과거는 기억 못하지만 이제부터 새로운 추억을 만들면 되잖아요. 함께요. 시장 사람들은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모두 축복했습니다. 떡집 아주머니는 떡을 갖다 주며 눈물을 흘렸고 채소 가게 아저씨는 신선한 채소를 한 보따리 갖다 주었어요. 꽃집은 예전보다 더 활기를 띠었습니다. 15년 동안 잃어버렸던 가족, 상처와 오해, 슬픔을 넘어 다시 만난 가족의 품은 따뜻했습니다. 정옥은 매일 아침 아들과 손녀와 함께 꽃을 가꾸며 감사했어요. 늦었지만 다시 찾은 이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으니까요. 꽃은 지고 또 핍니다. 인생도 그런 것 같았어요. 슬픔의 겨울이 지나고 기쁨의 봄이 찾아온 것처럼 정옥의 꽃집에도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찾은 가족의 품에서 세 사람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오늘 사연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